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이론을 총정리하는 강의로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강의를 할 때 너무 이론처럼 강의를 해서 강의가 좀 질질 끌렸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의견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론 강의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올해는 되도록이면 요점 정리를 하듯이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은 되도록이면 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줄어들게 되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설명들이 주니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책을 통해서 혹은 이론 교재들을 통해서 혹은 이론 때 수업을 들었던 것을 통해 가지고 각자가 조금씩 채워 넣기를 바랍니다. 되겠지? 12페이지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12페이지, 13페이지는 앞으로 수업을 할 생물학적 내용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라 이것은 각자가 편하게 한 번씩 읽어봐 두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비공유결합의 수소결합과 이온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 정도는 개념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 혹시 모르니까 이 응집력과 부착력에 대한 것은 단어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비공유결합에 의해서 같은 분자들 간에 형성되는 인력은 응집이라 하고, 비공유결합에 의해 다른 분자들 간에 형성되는 인력은 부착이라 한다 그랬지. 부착이라 해도 되고 흡착이라 해도 되고 그리고 개념들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그림 1-2에 대한 것은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 문제에서 양친매성 분자들이 수용액 하에서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를 뭐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림 1-3이라든지 그림 1-4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이고, 처음 준비를 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게 익숙하지 않더라고. 익숙해질 만큼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습관적으로 pH는 감소가 된다는 것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반대는 안 적어도 되겠지.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면 pH는 증가한다가 되게 됩니다. pKa는 마이너스 로그의 pKa가 되게 됩니다. PI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의 pH를 PI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pKa와 PI에 대한 것은 용질에 대한 성질이고 pH에 대한 것은 용매에 대한 성질입니다. 15페이지에 또 하나 외워둬야 되는 것이,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pH는 pKa 플러스 로그에 4는 기본형이 HA이고 이온화된 형태가 A-가 되게 됩니다. 혹은 만약에 기본형이 베이스가 되게 되면 베이스는 이온화된 형태가 전하형인 산이지, 베이스에 대한 것은 H를 오른쪽에 적습니다. BH 플러스의 농도분의 B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핸더슨 하셀발리식에 따르게 되면 pH와 pKa가 같을 때 HA의 농도와 A-의 농도가
같다가 되게 됩니다. 이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밑에 공간이 좀 부족해서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조금 변형을 하게 되면 pH-pKa가 로그에 HA의 농도 분의 A-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로그에 대한 것이니까 값이 1이 차이가 날 때 실제 값은 10배씩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지? pH 빼기 pKa 값이 양수란 말은,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물리나 화학처럼 계산을 해서 숫자로 답하는 것들도 문제가 나오지만 이거보다 그냥 크다, 작다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양수란 말은 로그 값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A-의 농도가 AH의 농도가 높다인 것이니까 전체 평균 알자 전하가 마이너스를 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되겠지? 근데 여기에 있는 베이스의 경우에는 얘는 BH 플러스의 농도분의 B의 농도가 1이 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니까 베이스의 농도가 산의 농도보다 높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값이 1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들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것은 더 벌어지는 것이니까 얘는 값이 이것에 대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하를 띠는 것에 대한 입자수는 더 준다가 되겠지, 그렇지? 음수가 되게 되면 이것과 정반대에 대한 것이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인 것이지,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에서는 염기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에서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이니까 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되겠지. 산은 염기의 형태가 되면 이온화된 형태로서 음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지, 염기는 산의 형태가 되게 되면 얘는 이온화된 형태로서 양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지. 뒤에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단어도 결국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pH 7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의 성질을 산성이라 한다 그랬어요. 산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은 기본형이 산인데 자신이 염기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기본형이 산인데 염기의 형태로 존재한다니까 얘는 우리 몸의 pH에서 음전하를 띈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염기성이란 말은 pH 7에서 염기로 작용한다이니까 염기로 작용을 했다는 말은 자신은 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신이 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면 얘는 양전하를 띈다인 것이지. 그래서 염기성 물질은 우리 몸의 pH에서 양전하를 띈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은 이제 앞으로 음전하와 양전하로 이해를 하면 되고, 이들 입자가 전하를 띠는 것이니까 전하를 띠는 것들은 정전기적 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정전기적 인력에서 만약에 완전한 전하를 띠는 입자들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면 뭐라 하면 돼? 이온 인터랙션이라 하면 되고, 부분 전하를 띠는 입자들 간의 정전기적 인력은 수소 결합이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이 pH의 변화는 전하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H가 변화가 되게 되면 수소결합이라든지 혹은 이온결합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왜 우리 시험 문제에서 pH의 변화가 왜 수소결합과 이온 상호작용을 약화시키는지를 스스로하시오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pH가 변화가 되게 되면 pH가 높아지든 pH가 낮아지든 수소결합과 이온 상호작용은 쉽게 깨질 수 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겠지? 반면 pI에 대한 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의 pH인 것이니까 얘는 중성인 상태야. 0인 것이지. 얘는 농도가 같은 상태인데 얘는 전기적으로 0인 상태인 것이 pI인 것이지. 그러므로 pI가 pH보다 크다가 되게 되면 그러면 현재 용액이 가지고 있는 수소이온이 용질이 가지고 있는 수소이온보다 많다인 거지. 그러면 용매에서 용질로 수소이온이 전달될 수밖에 없으니까 용질은 수소이온을 계속 받아야만 돼. 수소이온을 받는다는 말은 용질의 양전하가 커진다인 거지. 다시 우리 시험 문제에서 pI가 용질의 pI가 높은 용질일수록 왜 양전하가 크냐를 스스로 하시면 문제 안 나옵니다. 우리는 pI가 쭉 제시가 되게 되면 이 중에서 pI가 가장 큰 단백질이 가장 양전하가 크다는 것만 그대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마찬가지 pI가 pH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러면 용질이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용매가 수소이온을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용질이 용매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거지. 0인 상태에서 수소이온 플러스 양성자는 플러스인 거지. 0인 상태에서 플러스를 줘버리니까 자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용질의 엄전하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 답안에 필요한 것은 여기 화살표를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만 그대로 외워두시고 이 자체만 가지고 그대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적으라 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지 이 화살표를 설명해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15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을 보게 되면 친전자체와 친핵체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화학 교과가 아니므로 친전자체가 무엇이냐를 스스로하라 문제 안 나옵니다. 친핵체가 무엇이냐를 스스로하라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지? 친전자체와 친핵체 사이에서의 화학 반응을 친핵성 반응이라 한다. 근데 아마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들에 대한 것을 화학적으로 깊이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두 물질이 합성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될 때 이 물질에 대한 이름은 친전자체를 왼쪽에 두고 친핵체를 오른쪽에 둡니다. 여기에서 우리 문제에서 얘가 친전자체냐 친핵체냐 뭐 이런 문제 안 나올 것이니까 얘는 상식으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아실글리세롤이다. 그러면 아실이 친전자체에 대한 이름이고
글리세롤이 친액체에 대한 이름입니다. 대신 미국 놈들은 우리하고 말하는 어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산이 예를 들어서 글리세롤에 결합을 하면 산글리세롤 글자를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미는 있으면 만약에 떼버리게 되고 두 단어를 합쳐줄 수 있는 연결어를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실은 애시드입니다. 애시드에 어미 이들을 떼고 새로운 연결어 일로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아실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아실글리세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아실글리세롤로 번역을 해도 되고 혹은 애시드 글리세롤로 번역을 해도 되는 거지. 요즘은 이제 산글리세롤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당단백질이다. 그러면 당이란 글자가 왼쪽에 있으니까 당이 친전자체로 참여했다는 뜻이고 단백당이 되게 되면 단백질이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단백질이 친전자체로 참여했다는 얘기야. 문제가 나왔을 때 이들에 대한 pKa 값에 대한 것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라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각각의 산에 대한 pKa 값은 제시가 될 것이니까 이 제시된 pKa 값을 가지고 핸더슨 하셀발리식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통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주로 인용이 되게 됩니다. 인산이라든지 혹은 아세트산이라든지 혹은 탄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들에 대한 것을 연습을 해 두시면 되고 얘는 정식 이름이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인 거지.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됩니다. 이때는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산으로 작용을 한 것이고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짝염기로 작용한 것입니다.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모노 혹은 모노는 빼고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라 해도 됩니다. 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때는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산이고 모노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염기가 되게 됩니다. 모노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산으로 작용하게 되면 짝염기는 포스페이트가 되겠지. 얘가 산이 되게 되면 이것이 염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화학을 공부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똑같은 물질인데 왜 얘는 염기인데 얘는 왜 산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화학을 이제 많이 잊어버린 것이지. 만약에 지금 수업을 듣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아무 생각 없이 요 세 줄을 딱 100분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산염기에 대한 것은 익숙해져야만 됩니다.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 것을 산이라 하는 것이고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것을 염기라 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 그리고 산화와 환원에 대한 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시험 문제와 상관없이 익숙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인지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pKa 값이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2.1이고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6.9이고 모노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12.4란 말은
여기 이 산에 대한 pKa가 2.1이고 이 산에 대한 pKa가 6.9인 것이지 이것의 pKa란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지. 얘는 pKa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 pKb라 해야 되겠지. 이 반응에서는 얘는 염기인 것이지 산이 아닌 것이지, 그지? 얘와 얘는 입장이 다른 거야. 얘는 반응을 할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얘는 여기로 반응하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강치우기가 다른 반응이라 하더라 라고 계속 적고 계속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pH가 혈장의 표준 pH는 동맥혈일 때 대략 한 7.5 정도가 된다. 7.4에서 한 7.5 정도가 되게 됩니다. 세포질의 표준 pH는 대략 한 7.2 정도라 그랬지, 그지? 인산의 경우에는 혈장보다는 주로 세포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인산입니다. 그러면 표준 pH가 7.2라고 한다라면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산염기 반응에서는 7.2 equal 2.1 플러스 로그에 산은 H3PO4이고 염기는 H2PO4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므로 여긴 이 값이 5.1이 되는 것이니까 한 단계는 생략해도 되겠지. H2PO4 마이너스의 농도가 10의 5.1성 곱하기 H3PO4의 농도가 되게 되겠지. 역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H3PO4의 농도가 10의 5.1성분의 H2PO4- 농도이므로 실제 우리 몸의 세포질에서는 여기 이것의 농도는 거의 없다라고 무시해도 될 만큼 농도가 낮더란 얘기입니다. 여기 이 산염기 반응에서는 7.2가 6.9 플러스 로그에 이제는 산이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이고 염기가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입니다. 따라서 얘는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의 농도가 10의 0.3성 곱하기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그대로 두고, 그러므로 실제로 이제 세포 내에서 농도는 H2PO4-의 농도보다는 HPO4E- 농도가 대략 한 수십 배 정도, 수배 정도, 0.3이니까 대략 한 2배 정도가 되나? 로그 2가 0.3014니까 0.3이니까 대략 한 2배 정도가 되겠네. 2배 정도가 더 많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7.2가 12.4 플러스 로그에 이제는 산이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이고 염기가 포스페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포스페이트의 농도가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의 농도에 대해서 값의 차가 5.2니까 10의 5.2성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서는 PO4-3-에 대한 농도는 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것을
H2PO4-의 농도로 환산을 한다라면 10의 5.2승분의 10의 0.3승 곱하기 H2PO4-의 농도이므로는 10의 4.9승분의 1 곱하기 H2PO4- 농도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질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HPO4-가 가장 농도가 높고, 이것에 대해서 대략 한 절반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H2PO4-가 되게 됩니다. 이거보다는 얘가 이제 농도가 더 높은 거지. PO4-3-의 농도. 제일 농도가 낮은 것이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들은 거의 10의 5승배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 세포 내에서. 여기에서 물론 이제 생물학은 추론에 대한 과목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해에 대한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화학적인 것에 대해서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반응이 우리 몸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가장 체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비생물 촉매 조건 하에서 최적화된 반응이 우리 몸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최적화된 반응인데 여기다가 생체 촉매인 효소가 개입이 되니까 더 최적화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는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시간이 지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이 반응들이 우리 몸 내에서는 수초 내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가 가능한 특이적인 존재인 것이지, 그지? 그래서 이걸 농도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이것을 사용할 거야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제 대략적인 유출을 한다라면, 그러면 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의 경우에는 이들 분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분자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얘가 얘보다 농도가 대략 한 2분의 1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써야만 된다, 이건 아닌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두 분자 중에서 효소에 대한 기질 특이성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는 결국은 관찰에 대한 것이지 얘는 추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효소가 인산을 이용을 할 때는 H2PO4-를 기질로 사용을 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세포학이나 혹은 생화학에서는 인산이라고 하게 되면 이 포스페이트는 포스페이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H2PO4-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는 탄소가 포함되지 않는 화합물이니까 얘는 무기물인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지칭할 때 무기인산 혹은 Inorganic Phosphate라 해서 PI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와의 상호작용은 얘는 외요가 아닙니다. 그냥 관찰을 해보니까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것은, 즉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은 H2PO4-의 형태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PO4-3- 형태로 통과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인산을 배출하거나 배설하거나 혹은 인산을 흡수를 할 때는 이때는 H2PO4- 형태가 아니라 PO4-3- 형태이더라는 얘기지. 생리학의 경우에는 흔히 무기인산이라 하게 되면 이 무기인산은 H2PO4-가 아니라 PO4-3-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유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몸은 이렇게 생겼더라인 것입니다. 혈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완충계는 H2CO3가 HCO3- 그리고 수소이온으로 해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pKa 값이 6.4입니다. 물론 HCO3-도 HCO3- 또한 마찬가지 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CO3 E-와 H 플러스로 해리가 되게 됩니다. HCO3-에 대한 pKa 값은 10.3 정도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pH 7.2나 혹은 얘는 이제 혈장이니까 혈장의 pH, 표준 pH가 대략 한 7.4에서 7.5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7.4를 대입을 하게 되면 핸더슨 하셀발리식에서 7.4 이퀄 6.4 플러스 로그에 산이 H2 CO3이고 염기가 HCO3-입니다. 그러므로 HCO3-의 농도가 H2CO3의 농도에 대략 한 10배 정도가 되게 됩니다. pH 7.4가 pKa 10.3 플러스 로그에 이제는 산이 HCO3-의 농도이고 염기가 CO3E-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CO3E-는 10의 2.9성분의 HCO3-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HCO3-는 H2CO3의 10배인 거, 10배인 거지.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H2CO3의 농도는 10분의 HCO3-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얘는 이것에 대해서 약 한 10분의 1 정도이고 얘는 이것에 대해서 대략 한 1000분의 1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혈장에 존재하는 주된 형태는 H2CO3의 형태가 아니라 HCO3-의 형태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효소가 CO2를 이용을 할 때 H2CO3의 형태를 이용할 것이냐, HCO3-의 형태를 이용할 것이냐, 혹은 CO3E-의 형태를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효소 각각에 대한 기질 특이성에 대한 것이지 외유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지? 또 하나는 우리는 효소가 H2CO3를 기질로 이용을 하든 HCO3-를 기질로 이용을 하든 CO3E-를 기질로 이용을 하든 혹은 CO2 자체를 기질로 이용을 하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일시합니다. 화학적으로 같다가 아니라 그냥 동일시합니다. 같은 물질로 취급을 합니다. 여기는 이 반응에 대해서는
닫힌 개에서 H2CO3에 대한 pKa 값이 6.4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몸에서는 H2CO3에 대한 pKa 값이 6.4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대략 한 6.1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는 CO2 때문입니다. CO2가 물과 반응을 해서 H2 CO3가 되게 되면 이것이 HCO3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어떤 기체가 물 내에서 얼마만큼 용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기체 분자에 대한 화학적 성질인 것이지 이것은 외요에 대한 개념이 아니지, 그지? 이 정도는 들어본 것 같지, 그지? 물에다가 내가 산소를 아무리 많이 집어넣는다 해서 산소가 물에 그대로 용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화 상태 이상이 되게 되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가질 수 있는 산소나 CO2에 대한 것은 얘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산소보다는 CO2가 물에 대한 물이 가질 수 있는 양 자체가 CO2가 적어요. 그래서 이 CO2에 대한 분압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CO2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 만들어진 CO2가 즉 우리 몸의 혈장에 용해되지 않는다라면 얘는 어디론가 날아가야 돼요. 날아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강제로 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이 이해가 됐어? 즉 물이 가질 수 있는 제한이 있는, 물론 이제 기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물은 더 많은 기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고지대를 올라갔다. 고지대는 특징이 저기압이잖아. 기압이 이 지표면보다 기압이 낮은 상태잖아. 760mm의 HG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저기압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몸도 뭐가 되게 돼? 기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압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 몸은 물이잖아. 물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물이 가질 수 있는 공기량도, 기체량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맥혈에 산소의 분압도 떨어지게 되고 CO2의 분압도 떨어지게 되는 거지. CO2의 분압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이 가질 수 있는 전체 CO2 량 자체가 떨어지는 거야. 전체 CO2 량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들 전체의 입자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HCO3-의 농도도 낮고 희한한 것이 수소이온 농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몸 자체가 가질 수 있는 한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생리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지. 이런 특징들이 제시가 된다면 현재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되겠지? 마찬가지 잠수하는 상태야.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서는 현재 수압이, 압력이 높다가 되는 거지. 수압이 높아지니까 내 몸의 압력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의 압력도 높아지니까 내 몸에 물이 가질 수 있는 기체의 양도 그만큼 많다가 되고, 따라서 전체적인 CO2에 대한 양 자체를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HCO3-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H 플러스의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처럼 내 몸의 압력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내 몸이 수용할 수 있는 기체의 양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말 이해가 되겠지? 그러나 내가 그냥 저지대에 살고 있는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내 몸에서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난다 해서 내 몸의 기압을, 내 몸의 압력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 몸의 압력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내 몸의 혈장이 수용할 수 있는 CO2의 최대 양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이상으로 CO2의 농도가 분압이 증가가 되게 되면, 그러면 CO2는 물과 반응을 해서 H2CO3의 형태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H2CO3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 화학 평형 때문에 이 반응이 촉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 상태보다 우리 몸에서 H2CO3의 형태는, 여기는 이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니까 산도가 그만큼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H2CO3에 산성도라 해도 되고 산도라 해도 되고, H2CO3의 산도가 증가가 되니까 H2CO3의 pKa 값이 감소가 되게 돼요. 대략 한 6.1까지 떨어지게 돼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비커에서, 닫힌 시스템에서 H2CO3에 대한 pKa 값이 6.4인데 우리 몸에서 H2CO3에 대한 pKa 값이 6.1로 낮아진 이유를 설명을 하라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돼. 우리 몸에서 대사결과 생성되는 CO2가 물과 반응을 해서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H2CO3의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CO2의 경우에 물에 용해가 되는 양 자체는 극히 미비합니다. 대부분은 다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하면 H2CO3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H2CO3 형태로 바뀌는데 H2CO3가 HCO3-의 농도에 비해서 10배가 더 낮다라고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대부분이 CO2가 우리 몸에서 생성된 CO2가 혈장을 통해서 수송이 될 때, 이때 주된 형태가 뭐라는지 HCO3-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생리학에서 우리 몸에서 CO2의 주된 수송 형태를 적으라라고 하게 되면 HCO3-의 형태이다라고 적는 거지. 대신 문제에서, 생리학 문제에서, 호흡 생리학에서 우리 몸에서 CO2의 주된 수송 형태가 무엇인지를 써라라고 하는 것이지, 왜 이것이 주된 형태인지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논술을 하시오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화학적인 지식에 대한 것은 부족하더라도 뭐만 하면 돼. 그냥 외우면 되지, 그지? 그 생물은 외우면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너무 그렇게 이해에 목매달지 말고 1차적인 것은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단순하게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알겠지? 16페이지에 그림 1-4와 1-5에 대한 각각의 작용기에 대한 이름은 이제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잖아. 기출문제의 각각 작용기에 대한 것들을 글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알코올인지, 얘는 뭐라고 부르는지, 얘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이 정도는 기초적인 상식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지? 이들에 대한 작용기에 대한 이름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16페이지에 17페이지에 정리가 된 간단한 비타민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책에 있는 것만큼은 되도록이면 좀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이고, 특히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B12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했지, 그지?
비타민 B12와 관련되는 것은 위의 부세포라 해도 되고, 부세포보다는 주로 벽세포라 하는 거지. 이 벽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내인성 인자, 내인자입니다. 내인성 인자는 만약에 구체적인 단어가 기억되지 않으면 그냥 상위의 개념을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 생리적인 어떤 일 자체가 12지장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공장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회장에서 일어나는 것인지가 지금 시험 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냥 여기 셋 중에서 하나를 찍어가지고 모음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적으면 되느냐면 소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알겠지? 문제가 나왔을 때 구체적인 문제가 소장의 특정 부위에 대한 개념을 적으라가 아닌 한 소장을 적었을 때 오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다 얘도 소장이라 하면 되고, 얘도 소장이라 하면 되고, 얘도 소장이라 하면 돼. 알겠지? 얘를 적어야만 돼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트립시노겐이 트립신으로 전환되는 장소를 적어라. 우리는 생리학에서 12지장의 장상피세포의 막에 있는 점막 효소에 의해서 트립시노겐이 트립신으로 가수분해가 되게 된다. 관여하는 효소는 엔테로펩티다제이다. 인데 엔테로펩티다제가 12지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도 있어요.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12지장을 적어야지만 정답으로 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냥 소장이라 하시면 됩니다. 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제 이게 정상인 사람인 거지. 비정상을 우리는 생리에서 비정상은 병이라 한다 그랬지. 개체에서 비정상은 병, 생리에서는 병리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철수라고 한 사람이 벽세포에서 내인성 인자를 정상적으로 분비하지 못해 결핍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비타민 B12를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니까 비타민 B12의 결핍 증상을 야기시키게 되고, 비타민 B12의 결핍에 대한 증상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B12가 관여하는 것이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것이니까 악성 빈혈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라면 비타민 B12의 결핍에 대한 정상을 스스로 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내용들을 쭉 전개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것을 묻는 거지.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어 가지고 악성 빈혈이 야기되었다라면 어떤 비타민에 대한 결핍일까를 묻는 것이지. 내 말 이해가 되겠지, 그렇지? 혹은 여기에는 이 내인성 인자가 어디에서 분비가 되느냐를 묻는다는 얘기지. 비타민 C는 비타민 C보다는 아스코르브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 아스코르보산, 비타민 C.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콜라겐이 혈관벽을 지지하는 주된 지지 기반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결핍이 되게 되면 콜라겐 섬유가 정상적으로 잘 합성이 되지 못하니까 얘는 혈관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괴혈병이라는 것이지, 그지? 또 하나는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비타민입니다. 엽산과 비오틴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면 엽산, 비오틴 그리고 비타민 K의 공통된 특징이 대장, 특히 이제 결장에 서식하는 장 내 공생 세균들로부터 제공되는 대표적인 비타민이 비타민 B 계열은 엽산과 비오틴이고, 더해서 비타민 K 세 가지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17페이지에 심화 보충해 보게 되면 비타민 B1은 다른 이름이 티아민이고, 비타민 B1에 대한 결핍은 이 각기병이 있습니다. 비타민 B2에 대한 다른 이름은 리보플라빈입니다. 이 리보플라빈, 비타민 B2가 결핍이 되게 되면 다양한 피부 질환들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니아신 혹은 니코틴 아마이드 혹은 니코틴산이라고 하는 것은 NAD와 NADP의 구성 요소입니다. 비타민 B6는 다른 이름이 피리독신이고, 이 피리독신은 특히 아미노산 대사에 중요하게 관여를 합니다.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유기산으로 전환될 때 다른 유기산이 아미노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미노산이 생합성되는 반응이지, 이때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 피리독신이 관여를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에서 비타민 D3에 대한 것은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지. 먼저 간에서 생성된 혹은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가 된 콜레스테롤이 혈액을 통해서 피부로 전달이 되게 되면, 물론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것은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이나 혹은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가 된 콜레스테롤이나 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피부로 이동을 하게 되면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이 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로 전환되게 됩니다. 얘가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서 콜레칼시페롤로 전환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리학에서 콜레칼시페롤이라는 단어보다는 비타민 D3를 더 선호합니다. 비타민 D3가 여기에서는 어디 S를 물어볼 것입니다. 간에서 먼저 하이드록실화됩니다. 두 번째는 신장에서 하이드록실화됩니다. 이렇게 두 번 하이드록실화되게 되면 1번 탄수와 25번 탄수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이 되게 됩니다. 이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에서 콜레칼시페롤이 동의어가 비타민 D3니까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라 해도 되고, 얘는 알코올을 3개를 가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트리올. 근데 이 트리올이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트리올이라 해서 이름을 칼시트리올이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동물 생리학을 배울 때는 칼시트리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활성 비타민 D3라고 하더라고. 활성 비타민 D라 하거나 혹은 활성 비타민 D3라 하면 됩니다. 혹은 비타민 D 활성체라 합니다. 비타민 D의 활성 비타민 D의 경우에는 물론 신장에도 작용을 하고 뼈에도 작용을 하고 소장에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활성 비타민 D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소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리학에서 만약에
활성 비타민 D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을 통해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소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했지, 그지? 소장 S의 기능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게 되고 인산의 생리학은 H2PO4-가 아니라 PO4-3-라고 적자 그랬지, 그지? 인산염의 흡수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신장에서의 효과를 묻는다라면 신장의 경우에는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시키게 되고 인산이온의 재흡수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부갑상선 호르몬과의 반대이지, 그지? 부갑상선 호르몬은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가 촉진되게 되면 인산이온의 재흡수는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활성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신장에서 PTH와 이 부분은 반대가 되게 됩니다. 뼈에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뼈에서는 뭐라 하면 돼? 칼슘과 인산의 유리를 촉진한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여기 이름에서 보다시피 처음에는 활성 비타민 D에 대해서 얘는 무엇의 대사 조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야? 칼슘의 대사 조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지, 그지? 그래서 칼슘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한다 해서 이름을 칼시트리올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 신장은 무엇은 감지하지 않더라. 칼슘에 대한 농도는 감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칼시트리올이 이름은 칼시트리올이지만 얘가 칼슘에 대한 농도 조절에 대한 항상성 조절 인자는 아니더란 얘기지. 신장이 칼시트리올을 생성할 때 여기에서의 하이드록실화를 촉진시켜주는 것이 부갑상선 호르몬인 것이지.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거나 두 번째는 얘는 신장에서 인산이온에 대한 농도를 감지하지. 인산이온에 대한 농도가 낮을 때 칼시트리올에 대한 분비가 촉진되게 돼. 그렇다면 칼시트리올은 칼슘에 대한 항상성 조절자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항상성 조절자인 거야? 인산이온에 대한 항상성 조절자인 거지. 되겠지? 칼슘에 대한 조절은 칼슘의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면 이것을 감지하는 곳은 신장이 아니라 어디에서 감지하지? 부갑상선에서 감지하는 것이지. 부갑상선에서 이것을 감지해서 부갑상선 호르몬, PTH, 파라토르몬을 분비하는 거지. 그러면 칼슘에 대한 항상성 조절자는 무엇이다가 되는 거야? PTH인 거지. 되겠지? 그래서 칼슘에 대한 항상성 조절 인자는 PTH이고 인산이온에 대한 항상성 조절 인자가 사실은 칼시트리올인 것입니다. 물론 칼시트리올이 인산이온의 항상성 조절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PTH에 대한 보조 인자이므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자이므로 칼슘의 항상성 조절에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비타민 A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얘도 주된 것은 생리학을 통해서 문제가 주로 나올 것입니다. 문제가 나올 때 뭐 장황하게 무엇인가를 서술하기보다 간단하게 개념 중심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비타민 A에 대한 전구체는 베타카로텐이라 해도 되고 베타카로틴이라 해도 되고, 얘가 여기 절단되면서 알코올화되게 되면 이 알코올 이름이 비타민 A,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이렇게 표기해도 되고 혹은 레티놀이라고 표기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와 같이 표기하니까 레티놀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레티놀이 산화가 되게 되면 여기 11번 탄소에서만 시스 이중결합을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트랜스 이중결합을 가지는 11번 시스 레티날이 되게 됩니다. 이 11번 시스 레티날이 오옵신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롯옵신이 되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시각 색소 혹은 광수용체,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A이기 때문에 비타민 A가 결핍이 되게 되면 눈의 시세포에 롯옵신의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고, 롯옵신의 농도가 감소가 될 때 롯옵신을 많이 요구하는 곳에서 먼저 증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상체보다는 간상체에서 먼저 이제 증상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야맹증이 됩니다. 근데 비타민 A가 너무 결핍이 되게 되면 야맹증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잘 못 보게 됩니다. 얘가 빛을 흡수하게 되면 이 빛에 의해서 전체가 다 트랜스폼인 올 트랜스 레티날이 되게 됩니다. 이 올 트랜스 레티날이 되게 되면 얘는 오옵신과의 결합되어 있는 오옵신의 구조 변화를 통해서 오옵신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지, 이때 오옵신이 활성화되게 되면 오옵신의 기능이 GF로 작용하지, 구아노신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 그래서 G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 이때 활성화되는 G단백질이 GT라고 그랬지, 그렇지? 트랜스듀신. 또 하나는 오옵신과의 친화력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물론 오옵신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 오옵신이 레티날과 결합되어 있다가 시스 레티날이 빛을 흡수해서 트랜스 레티날로 전환되게 되면 오옵신은 활성화되고 이후에 오옵신의 구조 변화는 화학적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카이네이스에 의해서 인산화되게 된다 그랬지, 그렇지? 이렇게 인산화되게 되면 인산화된 오옵신이 레티날과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탈감작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인산화된 오옵신이 탈인산화되고, 그리고 암반응에 의해서 트랜스 레티날이 다시 시스 레티날로 전환되게 되면 이제 오옵신이 시스 레티날과 결합을 해서 롯옵신으로 합성되게 됩니다. 알데히드가 산화가 되게 되면 얘는 카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틴R이 레티노익 애시드가 됩니다. 혹은 레티네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 레티네이트는 신호분자로 작용을 합니다. 17페이지 아래쪽에 비타민 E에 대한 것은 출제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거지. 비타민 E는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고, 이 토코페롤 또한 마찬가지 항산화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E가 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비타민 K는 시험 문제, 어떤 시험 문제이든 단골 손님인 것이지, 비타민 K에 대한 장황한 기능에 대한 것을 스스로 하시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비타민 K가 어디에 관여한다?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그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을 적어라. 비타민 K를 적으면 되고, 비타민 K에 대한 대표적인 기능을 적으라라고 하게 되면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타민 K가 프로트롬빈에 미치는 효과는,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글루탐산의 R기가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기를 감마 카르복실기를 한다 그랬지, 그렇지? 이 감마 카르복실기가 다시 또 한 번 더 카르복실화 되게 돼. 말 잘못했다. 감마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데 감마 탄소가 또 한 번 더 카르복실화가 되게 돼. 그러면 감마 카르복실기를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디카르복실기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타민 K가 하는 기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결핍이 되게 되면 얘는 후천적 혈우병이 되게 됩니다. 19페이지에 고분자 화합물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